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MBTI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안 좋아 보이지만 제가 한때 굉장히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같이 운동을 하던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롱, 너는 어떤 몸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야심차게 말했죠. 저는 추성훈 같은 그런 몸이 갖고 싶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동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언급을 하신 게 세상에는 세 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 언급했던 사람이 추성훈 말고도 이소룡 같은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의 그 매력이 있고 외적인 매력이 있고 누군가는 이만기나 강호동 같은 그런 몸, 매력 있는 몸이 있어. 물론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건 다르지만 어쨌건 매력은 살아남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돌려서 너는 추성훈이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었죠. 그 말은 뭘까요? 제가 아무리 1만 시간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이소룡 같은 몸을 갖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소룡과 똑같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 저는 이소룡이나 추성훈 같은 몸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호동이나 물론 그분들도 거대하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지만 똑같은 시간을 훈련해도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 사람들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동물 반려묘, 반려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제 같이 키우다 보면 강아지도 고양이처럼 행동하고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꼬리를 세우는 행위가 누군가는 어떤 동물에게는 공격적인 거고 어떤 동물에게는 친절한 거고 우리가 다름을 틀리다로 이해를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different 그리고 wrong 이렇게 영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 줄 알겠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너랑 나랑은 참 틀린 부분이 많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은 너랑 나랑은 다른 부분이 많네가 맞는 표현이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렇고 의도한 바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틀리다라는 단어로 써버리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상대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나와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쪽으로 생각하죠.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출발하기 때문이죠. 나와 다른 것. 하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전자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의 유전자로 전 지구상에 하나의 유전자인 사람이 복제되어 있다면 어느 한순간 다 멸종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바나나가 한번 그런 일을 겪었었거든요. 이게 같은 비슷한 유전자의 바나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서 그 바나나가 멸종돼 버리는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존력을 높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생존하는 방식, 나에게 부족한 것.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나와 다른 부분이 장점이 되거든요. 어떠한 하나의 포인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럴 때 쓰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상대의 가치를 어떻게 나와 접목시키는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혹은 생소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사진입니다. 칼 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이트 제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이제 같이 했었죠. 당대 최고의 정신 분석학, 정신에 있어서 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도 성공한 석학이었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될 뻔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단 말이죠. 이제 소위 이제 쫓겨난 거의 이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융이 생각한 거죠. 내가 왜 프로이트가 분명히 나를 제자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나는 왜 저 사람하고 잘 안 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론이 MBTI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MBTI와는 조금 다르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칼 융이 만들어낸 이론 같은 경우에는 MBTI가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칼 융은 3개, 그 중에 3개의 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MBTI는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그 몇 년 후에 칼 융의 논문을 본, 그 당시에 이제 책을 본 모녀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모녀가 칼 융이 그 당시에 쓴 그 책을 보고 그 책에 이제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이제 악명이 높았다는 게 그 책은 이제 정신적으로 고문받고 싶은 사람만 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고 읽기 힘든 책이었죠. 이제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 이미 그런 쪽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연구를 하던 중이었었거든요. 그 모녀가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MBTI였습니다. 칼 융이 만들어낸 3개의 축에 자신들이 추가한 하나의 축을 더해서 4개의 축이 됐죠. 여기서 MBTI에서 MB가 그 모녀의 성을 딴 거예요. MBTI가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마이어스랑 브릭스가 성이죠. 모녀, 두 모녀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그걸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두 사진이 그 모녀 두 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MBTI가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BTI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MBT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검사를 물론 해서 모든 사람의, 내가 만약 하나의 조직의 수장이라면 모든 조직원을 검사를 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만약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상대가 어디에 속할지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내용을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MBTI는 크게 4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외향형, 내향형. 근데 여러분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을 칼 융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너 참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 단어로만 따지면 바깥을 향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안을 향해 있다. 이게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에너지의 방향이 바로 밖을 향해 있다 이 뜻이에요.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이냐 안쪽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 세상과의 관계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은 이 사람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라는 거예요. 감각적이라는 거는 내가 감각으로 느껴야 그것을 인지하는 거고, 혹은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하나하나 봐야 그 숲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멀리서 숲을 봐야 숲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전체적인 그림. 그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니까 이것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 수집의 기준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사고에 근거하느냐, 감정적인 것에 근거하느냐의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생활 양식에 관한 건데,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느냐, 인식하느냐, 이 부분은 단어로만 이해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축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외향형과 내향형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참 많이 써요. 아, 저 사람 참 외향적이야. 저 사람 참 내향적이야.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외향적이라고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말 많은 사람들한테 외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외향적이라는 말이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닐 텐데 왜 외향적인 사람을, 아니, 말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외향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외향성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외향과 내향의 어떤 것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향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이제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면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얻는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죠.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다른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에너지를 모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떨어져요. 혼자 생각할 땐 에너지가 쌓여도 어느 순간 말을 하다 그 에너지가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전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상황과 그걸 방전되고 있는 상황,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외향적인 여자친구가 있고 내향적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향적인 남자친구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회사 일을 하고 혹은 뭐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깨지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여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힘든 거예요. 에너지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서 뭐 카페든 어디든 뭐 조용한 데서 편안하게 잠깐 좀 얘기하려고, 얘기라기보다는 좀 휴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데 여자친구는 남친구가 되게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에 있었건 이 사람이 뭐 학교에 있었건 그래서 외향적인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를 통해서 에너지를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계속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근데 내향적인 사람도 배가 고파져 버린 거죠. 너무 많이 써버렸으니까 에너지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고픈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고픈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조용히 있고 싶죠. 커피 한 잔 음미하면서 이렇게 잠깐 쉬면서 서로 눈 바라보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오늘 뭐 했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한 막 같이 감성도 나누고 싶고 이러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친구가 대답 느린 걸로 여자친구가 엄청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거고요. 남자친구는 자기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해주는 나는 쉴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두 사람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데까지 있어서 보통 2초 정도를 기다려줄 수 있대요. 2초면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내향적인 사람은 몇 초일까요? 7초랍니다. 5초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게 5초를 더 기다려줄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잠깐만 기다려줘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난 너를 무시하고 있어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휴식이다라는 것.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내향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떠올려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MBTI 검사를 굳이 안 해보셨어도 외향이냐 내향이냐를 따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게 편안하다 이러면 외향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은 내가 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느냐 아니면 에너지를 얻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차원은 정보의 수집입니다. 내가 무언가 데이터를 모을 때 무엇에 의존하는가, 무엇에 근거하는가, 내가 내 감각의 정보 수집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 이것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의 감각을 동원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을 우리는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관형은 뭘까요? 오감을 벗어난 육감을 이용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는 사람은 그러면 직관형일까요? 감각형일까요? 그 사람은 감각형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밟아봐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직관형은 내가 저거를 2개를 건널 수 있으면 훅훅 뛰어서 건널 수도 있어요. 상대가 감각형인데 내가 직관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보고할 때 참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으면 그 사람은 디테일만 따지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막 세밀한 것만 따져. 큰 그림 못 봐. 상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직관형인 사람을 보고 감각형인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허술해. 디테일이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둘이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서로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감각형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겠죠. 구체적인 것, 사실, 나무. 직관형은 좀 통찰, 그런 것들, 뭔가 숲을 그려줘. 이게 좀 플로우, 약간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과 일어날 일, 2가지를 가지고 어떤 감각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쪽 감각이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감각형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은 그거는 이제 직관형이겠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2 감각을 가진 집단은 이런 식의 차이를 보여요. 그럼 3번째 차원, 의사결정의 차원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이 사고에 의존하는가 혹은 감정에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사고형, 감정형으로 나누는데 이 단어만 들으면 그럼 감정형은 사고를 안 하냐, 머리가 나쁘냐? 절대 아니고요. 사고형은 그러면 감정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냐? 절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어느 쪽도 지능이 낮거나 높거나는 아니고 단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주로 쓰는 말은 사고형은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요. 감정형은 내 느끼기에는, 내 마음은 그래. 이런 식의 표현을 더 주로 쓸 수가 있겠죠. 2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형을 가진 사람들은 뉴스라던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 내용들의 것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형은 좀 같은 다큐멘터리여도 인간극장이라던가 삶의 현장 이런 것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2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어느 쪽일까요? 사고형입니다. 그러면 감정형은 뭘 따질까요? 좋고 싫음,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좋아할지 싫어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했을 때 그래서 관계가 잘못된다 라면 감정형은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요. 근데 사고형은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죠. 사고형하고 감정형, 우리가 부부로 예시를 들면 사고형인 아내는 싸웠어도 평소에 남편에게 해주던 것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밥을 해줬다면 밥을 해주겠죠. 싸운 걸로 그걸 하진 않죠. 근데 남편이 감정형이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그리고 상대의 감정이 사실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사실형은 일단 내 감정보다 지금 해오던 일 아니면 옳고 그름 그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차원이에요.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판단형하고 인식형입니다. 내가 판단을 하느냐, 인식을 하느냐인데 이것은 정말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그 사람의 책상을 보면 됩니다. 책상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판단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지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 내가 정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인식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저는 인식형이에요. 굉장히 어지러져 있는데 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잘 알거든요. 누가 치워준다고 정리하면 솔직히 화가 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감정이 잘 다스리지 않을 때 어머니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저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뭐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게 인식형들이에요. 판단형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게 제가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에도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유형은 어느 유형일까요? 판단 유형이겠죠. 인식형은 어떨까요? 일단 여행 가보는 거죠. 여행 같이 가보는 거야.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무언가 계획된 것이 완성되고 종료되는 것을 즐기는 쪽은 판단형이고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것을,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는 쪽은 인식형입니다. 리더가 판단형인 리더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자꾸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리더가 인식형인 리더면 당연히 피곤할 수도 있겠죠. 왜? 계속 수정하니까. 두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두 유형이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가잖아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한쪽은 세세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딱 갖고 갔는데 판단형이 갖고 갔겠죠. 인식형은 보통 이런 거 안 짜요. 인식형들이 가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때그때 정하니까. 근데 이제 판단형이 이렇게 세세하게 짜온 걸 보고 인식형이 야, 뭐 그런 걸 짰어. 여행은 즉흥이지. 밤새 짜왔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쨌건 그래 잘 짜왔네 가보자. 갔는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3분을 더 걸어가야 내가 계획한 데가 나오는데 인식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맛있게 여기 들어가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분명히 두 가지 유형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MBTI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MBTI가 어떤 것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굳이 저 사람의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MBTI를 이용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리드할지 혹은 리드될지, 그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과 어울릴지, 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MBT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름을 인정하라 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MBTI의 4가지 차원, 각각 다른 유형별로 에너지의 방향이라던가 마지막에 생활 양식까지,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또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BC 아카데미 소장 임철웅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